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면 도움이 되는 경제 이야기 왁자지껄하게 풀어드립니다. 왁자지껄 경제 리포트의 전용준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경제를 손에 꼭 잡히게 해주시고 어려운 경제 쉽게 읽어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의 박정호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광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지금 뭐 날씨가 매우 추운데 엄청나게 뜨거운 분야가 있습니다. 네. 자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폴란드,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에 페루, 뭐 그에도 많은데 공통점이 뭘까요? 모르겠어요. 보통은 제가 모르겠어라고 예, 하는데 예. 우리 대한민국 K방산이 아주 그냥 과감하게 멋지게 수출 그리고 진출한 그런 국가들인데요. 미국 대표 경제지 포브스는 한국이 조용히 세계 최대 무기 공급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이미 뭐 메이저리그에 진입을 했다. 뭐 이런 평가까지 해주고 있는데요. K방산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이게 우리가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보면 뭐 명명백백하게 확인할 수가 네. 있는데요. 2020년도에 K방산의 수출 금액이 3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73억 달러로 두배 이상? 2배 이상. 그리고 2022년에 173억 달러로 우와. 또 2배 이상. 2년 만에 5배 이상. 그러니까요. 바로 그래서 이건 우리의 자화자찬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우리 숫자를 보고 야, K방산 이제 달라졌는데 라는 공통적인 인식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2022, 3 이렇게 하면서 약간 조금 그 주춤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단순 주춤은 아니죠? 그럼요. 왜냐하면요. 2024년도 아직 집계가 다 안 된 거지만 네. 그 집계했었을 때 200억 달러 다시 넘을 거라고 점쳐지고 있어요. 그래야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어떤 흐름이 끊긴 게 아니라 방산 특성상 한번 이게 계속 발주되는 게 아니라 발주하는 텀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했었을 때 앞으로도 한국 K방산이 나아갈 길은 창창대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전체적인 방산 수출 시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점유율, 그러니까 좀 수치적으로 나올까요? 세계 방위 산업의 점유율 1위 국가가 누굴까요? 미국. 미국입니다. 네. 단연 1등이고요. 와, 근천조국이 아니군요. 예, 거기서 1%, 2%를 차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은 0.5%에 불과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100분의 1. 세계 순위로 나열하면 이 시장에서 한 19위 정도, 예. 22위 수준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 2%까지 왔고요. 세계 이 방위 산업에서 지위로 보면 한 10위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하나가 예. 이 방위 산업이요. 규모의 경제 효과가 커요.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크면 클수록 영업이익이 올라가요. 근데 이렇게 수출액이 늘고 우리나라 시장 사이즈가 커지고 방위 산업의 특징이요. 거래처가 잘 안 바뀌어요. 한번 거래처가 결정되면 잘 안 바뀌어요. 그렇죠. 유지보수 그게 또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이런 면에서 지금 이렇게 시장을 확대 보급하는 이런 과정, 우리 K방산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으로 부상할 수 있는 예. 굉장히 큰 기회다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뭐 폴란드나 이렇게 되면 바로 또 새로운 형제 나라 이렇게 우리는 못 바꿉니다. 형제가 어떻게 바뀝니까? 그럼요. K방산의 지금 위치가 정말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일단 그렇게 계속 높아지는 거 많은 나라가 우리와 함께하는 거 이유가 있죠. 장점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장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성비예요. 가성비. 예, 이건 자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술적인 수준에서 보면 A+는 아니에요, 아직. A+는 아닌데 A0예요. 근데 가격으로 따지면 A+입니다. A+ 등급의 가격입니다. 예. 또 중요한 것은 국방 장비를 더 많이 확대 보급해야 되는 그런 긴장감 가는 상황이 됐는데 그런데 가성비가 되는 우리나라 군수 장비 예.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요. 바로 신뢰성인데 어떤 신뢰성이냐면 바로 납기예요. 납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방위 산업뿐만 아니라 그 밖에 여러 건설, 엔지니어링 여러 영역에서 납기 준수로 유명합니다. 약속을 지키로 한 약속. 말을 계약서 그대로. 계약서 그대로 예. 밤 늦게까지 일하고 그런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선진국 중에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국방 장비는 납기를 지켜야 됩니다. 예.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바로 유지 보수예요. 그냥 이게 왜 그러냐면 국방 장비는 그냥 제품 수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품 수출한 다음에 바로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국방 장비가 아니라 무기 시스템을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 시스템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교육 훈련도 가야 되고요. 그렇죠. 유지 보수하기 위한 인력도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장기 계약으로 국방 장비 수출이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런 신뢰감, 또 납기 준수,
당연히 적절한 가성비 수준을 충족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고루 갖추는 것은 K방산이 성장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납기 지키는 게 일상화돼서 그런데 그럼 뭐 외국이라고 해서 막 그렇게 막 크게 납기를 안 지키겠어? 그런데 솔직히 뭐 약속 잘 지킬 것 같은 독일까지 포함해서 진짜 납기 진짜 안 지킨다면서 이 방산 쪽은요. 맞습니다. 지금 독일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독일 가지고 말씀드리면요. 2018년도에 헝가리가 독일로부터 레오파르트라는 엄청 유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내가 사겠다, 납기해다오 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실제 납기일까지 납품 받았던 게 몇 대나 될 것 같으세요, 두 분? 반은 좋겠죠. 딱 한 대 받았어요. 이건 사기 아닙니까? 한 대? 한 대? 제 생각에 그 한 대는 처음 팔 때 보여줬던 거 준 거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 최초 모델 네. 견본 그대로. 그렇죠. K2 전차 폴란드에 우리 수출하기로 했잖아요. 예. 폴란드에 수출하기로 한 그 대수가 1000대예요. 엄청나죠. 예. 그런데 그 1000대 수출하기로 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 계약 체결해는 그 해년도에 10대 먼저 보냈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18대 납품 완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다시 총 56대까지 보내는 게 거의 확정이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납기일에 대해서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납기일은 이미 신뢰를 확보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네. 그 단순 수치 몇 년간 그거 빼고 1대 71입니다. 그렇네요. 1대 72. 이거 네.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정말 우리 K방산이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 쌓아왔던 여러 부문에서의 신뢰, 그러니까 원자력이나 도시건설이나 각종 에너지 플랜트,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신뢰, 납기 준수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기술적 수준, 그리고 가격까지 여러 가지를 다 충족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K방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밀리터리 프로그램을 꽤 오래 뭐 진행을 해봐서 K방산 쪽에서의 그런 신뢰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외에 어떤 산업 분야에서도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신뢰 높은 대한민국인지 몰랐습니다. 그 말씀 감사하고요. 앞서 뭐 폴란드에 우리가 K2 1000대 그리고 K9은 자주포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거래되는 것 중에 반 이상, 뭐 50에서 70%가 K9이다. 근데 그 외에도 또 우리 또 그 멋진 라인업들 기가 막힌 것들 많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나라 방산의 강점인데요. 네. 국가마다 전력 산업으로 그러니까 방위 산업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이 다른데요. 대표적으로 호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레드백을 또 3조 원 정도 수출하기로 계약이 됐습니다. 또 레드백에 또 그 나라 무슨 뭐 동물인가 뭐 이름이 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미 나라마다 그 나라의 지형과 그 나라의 지정학적인 상황에 부합하는 전략 무기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라인업이 구축됐다라는 것이 앞으로 K방산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뭐랄까요 환경적 요인을 우리가 갖추고 있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것도 계속 뭐 선순환이 되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정말 기대되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앞으로도 우리 주목할 만한 K 무기들 정말 많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요격 체계. 원래 또 우리나라가 ICT 강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 국방 장비의 ICT 기술들을 접목한 이 요격 체계에 우리나라 굉장히 잘하고요. 네. 또 초음속 전투기. 보라매. 그렇습니다. KF-21. 예. 그 밖에도 드론을 활용한 드론 기기, 무인 요격 체계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기존의 무기 체계 말고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네. 많은 미래 유망 산업 기술들이 접목된 영역의 K방산 영역들 기대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앞에 말씀 나누셨던 여러 국가들로부터 신규 조달을 요청받았던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그동안 신뢰들을 쌓아 나간다면 우리 이런 새로운 드론도 있는데요. 우리 이런 요격 체계도 있는데요. 대한민국 거라면 메이드 인 코리아. 그렇죠. 이거 안 써보셨죠? 예. 이것도 한번 써보시죠. 이렇게 되면 이 K방산이 전체 시장 점유율을 2%가 아니라 3%, 4%, 5위, 6위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무기를 믿어주시는 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외에 계속 우리가 또 그 도전하고
또 영역을 넓혀가야 될 그런 국가들이 또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앞으로 이제 동유럽 지역에서는 전세가 계속 불안정할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 지역의 추가적인 발주도 예상되는데요. 저는 이번에 우리의 가장 큰 고객이 잘하면 미국이 될 것 같아요. 미국은 거의 끝판왕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수출한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으로? 예, 바로 그건 왜 그러냐면 미국 내에서는 자신들의 군함, 항공모함 이런 것들을 수리, 유지, 그다음에 새로 건조할 수 있는 산업 생태가 와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책임져 줄 수 있는 국가가 딱 3개 남았거든요. 중국, 일본, 한국인데 미국이 중국에게 발주할 수는 없죠. 아, 그렇죠. 그냥 기술을 전해주는 거죠. 전해주는 예. 거니까요. 그럼 중국은 빠졌고, 그런데 2, 3년 전부터 일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일본에서 대표적으로 상선을 건조했던 회사들이 한두 개씩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실질적으로 일본에서도 조선업 캐파가 줄어들기 시작한 조선소가 상황에서 없어지는군요, 일본도. 그렇죠. 그럼 남은 거는 예.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많아요. 우린 많아요. 예, 울산부터 시작해서 뭐 거제까지 쭉 아닙니까? 예.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전 세계 해군력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우리밖에 없다. 고쳐주고 건조하고 유지보수해줄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는 예. 이런 상황에 주목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김 교수님이 강조하셨던 뭐 트럼프 2.0 이게 다 밀리터리 쪽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네요.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게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세계의 경찰적 지위를 이제 안 하겠다. 왜 미국이 경찰적 지위를 유지하느냐. 착한 일 안 하겠다. 돈 받고 해주겠다. 각국이 스스로 국방 예산을 올려잡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국방의 어떤 긴장감도 고조되고. 예, 뭐 2% 뭐 이상 뭐다 그런 얘기 그럼 하고 방위 있지 않습니까? 산업의 사이즈는 커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와중에 트럼프가 한국에 전화해가지고 조선에 있어서는 협력해달라. 그 조선에 있어서 협력을 왜 달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우리나라는 조선 세계 최대 강국입니다. 당연히 한국이 중국을 제외한 세계 최대 조선 산업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나라이니까 우리와 협조를 해달라. 그럼 뭘 협조해달라고 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한국이 조선을 건조하면 거기에 중요한 미사일, 요격기, 함 다 예. 우리가 갖다 얹어서 군함을 만들겠다. 이거. 한국은 배를 만들고 우리는 무기를 얹겠다. 이미 19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이 세계 조선업의 1위였습니다. 모든 조선업을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거 유망하지 않아 하면서 보조금 끊기 시작하면서 이 조선업이 일본으로 가고 한국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이렇게 네. 됐는데 지금 0.1%밖에 안 돼요. 세계 조선업의 0.1%만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협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협조를 요청했는데 그 협조는 세계적으로 아무래도 해군 군함 수요가 늘어나겠네? 그럼 그 군함 수요 늘었는데 우리 배 못 만드는데 한국이 배 만들고 우리가 방위 산업 여러 무기들 얹겠다. 이런 요청이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단순히 MRI, 그러면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이제 건조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그런 또 기회를 잡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전 처음 들어보는 그 용어가 나와서 네. 한미 자유무역협정과도 방산 분야에서 그런 의미의 RDP? RDP가 뭡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기 체계를 공유하고 무기와 관련된 밸류체인에 포함된 국가들끼리 불필요하게 교역이나 통상에 있어서 허들에 직면하면 안 되잖아요. 관세 뭐 이런 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원활한 교류 협력을 하기 위해서 마치 방위 산업 분야에 해당되는 FTA 체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걸 RDP라고 하는데요. 이 RDP를 체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RDP 체결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를 하면 아주 쉬운데 RDP를 체결하지 않았을 때는 통상을 하는데 50% 페널티가 붙어요. 그러니까 100억짜리를 어딘가 납품하려고 하면 이 RDP가 체결되지 않으면 15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그 무기 체계에서의 밸류체인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이 RDP를 체결하면 국방에 대해서 상호 방위 협력 조약에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페널티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RDP. 그러니까 우리끼리 깐부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깐부한테 무슨 50%를 받아. 그냥 깐부인데 그냥 멍가루 가는 거지. 근데 우리가 미국 진출해야 된다는데 그럼 이 RDP 이거 오케이. 이거 도장 찍는 거 정말 중요하겠는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수출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 미국은 어떤 국가예요? 우리나라에게. 안보 파트너국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무기를 상대 진영으로부터 수출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국과
안보를 같이 하는 나라로부터 수입을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로부터 이 방위 산업 전반에 걸쳐서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기회뿐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거기에 넘어서 국방, 방위, 안보적인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탄탄한 기회를 가져가는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는 뭐 지금도 이미 그 방산에서 메이저리그에 진입해 있습니다만 2027년에 세계 4대 방산 강국을 목표로 지금 뛰고 있거든요. 와, 그렇게 된다면은 뭐 경제 효과가 짐작이 안 됩니다. 4, 5년 만에 매출액이 5배 가까이 오른 것도 의미 있는 성과지만요. 요즘 우리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매출보다도 뭐다? 고용이에요. 근데 방위 산업의 특수성상 이것도 고용 친화적인 산업입니다. 방위 산업의 여러 무기라는 것은 계속해서 쓰는 거라기보다는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큰 발주를 받으면 거기에 맞춰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아직 우리 맨파워 사람들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 K방산에서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제일 크게 우리가 수혜를 봤던 것이 K방산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숫자가 3만 명에서 6만 명으로 2배가 는 거예요. 엄청 2배요? 그렇죠. 바로 이게 우리 그 K방산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다른 요소인데요. 바로 고용 친화적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미래 방산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방위 산업을 과거와 같은 방위 산업 전담, 그 전담 회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민간 부분에서 많이 한다라는 게 중요한 요소예요. 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무인화, 네트워크화 이런 것들은 이미 민간이 워낙 더 발달이 되어 있죠. 두 번째는 지금 방산의 여러 장비들이 굉장히 고사양의 첨단 기기로 바뀌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원래 전통적인 방위산업 업체들이 그 첨단 기기를 혼자 온전히 R&D에서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산의 주요 트렌드가 민간 기업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와 같은 외국 기업들이 바로 미국의 어마어마한 방산 시스템과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정말 10대 수출 그 분야에 뭐 방산이 들어간다면 와, 이건 뭐 단순히 방산 업체만 좋은 게 아니라 다들 좋은 거가 되겠군요. 이거 너무나 자명한 이야기입니다. 예. 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매월 이 10대 주력 수출 품목들의 수출 동향을 발표해요. 근데 이런 10대 주력 수출 품목의 이 수출액이 대략 한 65에서 70%를 차지합니다. 그 정도예요? 예. 거의 다 근데 하네요? 그럼 이 10대 주력 수출 품목에 K방산이 또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성장을 견인하는, 수출을 견인하는 또 다른 견인차가 생겨난다. 고용 창출이에요. 예. 이게 소득을 늘려놓고 또 그 해당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한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는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그러네요. 있습니다. 예. 듣기만 해도 뭐 가슴이 이렇게 벅차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브랜드로 자리 잡은 K방산 앞으로 뭐 세계 방위산업 이 시장에서 더욱더 큰 역할이 될 텐데 끝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은 방위산업 체계를 3개가 아니라 5개로 분류합니다. 육해공이 아니라요, 사이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잘해왔던 IT 쪽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육성할 우주항공산업 이 2개도 방산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방산만큼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전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은 끊임없이 있어 왔다. 그러니까 전쟁이 없었던 시대가 더 이상한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K방산을 이제 10위가 아니라 5위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고 K무기 수출 기회를 더 많이 가져감으로써 우리 한국 경제가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가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까지는 가성비가 무기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고기술, 예. 고부가 가치화해서 또 영업이익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한 단계의 도약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드려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K방산은 평화를 위한 방산입니다. 그 부분 뭐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K방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흥미있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